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런 영화에 2,400억 원, 돈을 아주 시궁창에 내다 버린 거네요. 애플이 돈이 많긴 한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5월 23일 공개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영화 젊음의 셈입니다. 극장 개봉작이 아니고 OTT 영화이긴 해도 네임드 감독의 출연진도 쟁쟁하고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블록버스터급 영화라서 보통은 이런 콘텐츠가 나오면 빠르게 리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제가 별 이유 없이 놓쳤습니다.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5월 23일에 공개된 영화인데 6월이 되어서야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극장 개봉 예정작이나 OTT 공개 예정작들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놓치는 작품들이 나오네요. 그런데 오히려 다행인 점, 야, 애플 TV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대작 영화가 나오는구나 라고 미리 기대하고 있었다면 나오자마자 딱 보고 엄청 실망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온 지 열흘 정도 지나서 알게 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평가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봤기 때문에 딱히 실망도 하지 않았다. 평가가 안 좋으면 안 보면 되는데 그래도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나온 제작비 2,400억 원짜리 블록버스터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연진 중에 에이사 곤살레스가 있어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서 영화가 평가가 안 좋아도 보긴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나서 느낀 점, 평가가 안 좋을만 하네요. 역대급 망작 블록버스터입니다. 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런 영화에 2,400억 원, 돈을 아주 시궁창에 내다 버린 거네요. 애플이 돈이 많긴 한가 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제작비가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가 한 편 나왔었죠. 일렉트릭 스테이트. 참고로 젊음의 셈과 일렉트릭 스테이트에 둘 다 출연한 배우가 있죠. 스탠리 투치. 이 배우도 참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네요. 올해 극장 개봉 영화 중에 콘클라베에서도 봤었고, 아무튼 넷플릭스의 일렉트릭 스테이트도 평가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쏟아부은 제작비에 비해서 아주 실망스러운 작품이었죠. 하지만 젊음의 셈에 비하면 일렉트릭 스테이트는 선녀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젊음의 셈이란 영화가 아주 심각한 망작이에요. 에이사 곤살레스의 미모만 건졌다라는 느낌?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여배우는 나탈리 포트만입니다. 나탈리 포트만이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라도 미모는 여전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캐릭터 자체가 그다지 매력이 없어요. 반면 에이사 곤살레스는 액션도 많이 하고 약간 새끼 담당 같은 역할도 해서 굉장히 매력이 넘칩니다. 에이사 곤살레스는 30대가 된 이후로 미모가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3체에 나올 때도 굉장히 예뻤는데 이 영화에서 또 한 번 미모의 정점을 찍네요. 캐릭터도 매력있고 아주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에이사 곤살레스의 미모 빼고는 볼 게 없는 수준. 이쯤 되면 좀 궁금하네요. 극장 개봉용 영화를 만들 때와 OTT 공개용 영화를 만들 때 감독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제작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나? 가이 리치가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망작을 만드는 감독은 아닌데 극장에 개봉하면 흥행 수익으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OTT 콘텐츠도 시청 시간이나 이런 평가 지표들이 있지 않나요? OTT 콘텐츠들은 성적에 따라서 감독이나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익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극장하고 다르긴 할 거예요. 뭔가 OTT 영화들을 만들 때 감독들이 극장 영화보다 능력을 덜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뿐 아니라 OTT 콘텐츠들이 전반적으로 극장용 영화는 뭔가 달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화가 좀 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영화 젊음의 셈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재미없다, 못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이상한 장면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다 위 배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되는데 주요 캐릭터 중에서 누군가는 빠져나오고 누군가는 그대로 배랑 같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 캐릭터가 살아나왔다는 정황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화 속 누구도 그 캐릭터의 생사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나중에 멀쩡하게 다시 등장할 때 살아있었네? 이런 말도 안 해. 엄청 비중 있는 캐릭터인데도 배랑 같이 그렇게 가라앉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 영화는 그 캐릭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각본 자체가 다듬어지지 않았어. 분명히 누가 봐도 이상한 각본인데도 몰라 그냥 대충 찍어, 이런 식으로 만든 느낌? 뭔가 이 OTT 콘텐츠가 제작 환경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액션이 많이 나오는데 좀 살벌한 액션이 많아요. 총질도 많이 하고 칼싸움도 하고 엑스트라 캐릭터들이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죽어나가는 장면이 피도 전혀 안 나고 프레시맨 같은 아동용 전대물에서 잡졸들 쓰러지는 것만치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전혀 심각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아동용 특촬물 보는 느낌의 액션이었습니다. 액션의 퀄리티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장면의 정서가 다 짜고 치고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영화 오프닝에서 방콕을 배경으로 오토바이 체이싱 장면이 있거든요. 오토바이로 막 계단 오르내리고 건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난리가 나요. 시작부터 블록버스터답게 상당한 규모로 힘을 빡 주고 찍은 시퀀스예요. 그런데 이 장면도
최신 장면에서 중요한 스릴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짜맞춘 대로 고개만 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의 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 인디아나 존스, 짭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호소인 굉장히 여유부리고 난관들을 아무렇지 않게 척척 돌파해 나가는데 그게 본인 능력이 아니라 영화가 그냥 떠먹여주는 느낌이 드는 게 문제예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뛰어난 능력의 주인공 캐릭터로 묘사를 하더라도 뭔가 치열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얘는 그냥 딸깍이야.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 운빨이 터지는 것도 있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있고 시작부터 주인공이 어마어마한 궁지에 계속 몰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딸깍으로 다 해결. 주연 배우인 존 크레신스키가 이런 역할에 그다지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네요. 묘하게 허당 느낌이 나는 외모잖아요. 겉으로는 허당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살리려고 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의도한 대로 된 것 같진 않고 주인공 캐릭터의 완성도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부실했습니다. 내용도 그냥 짭디아나 존스입니다. 특히 후반부에는 거의 오마주다 싶은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젊음의 셈이라는 거를 찾으려는 내용이에요. 엄청 돈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암에 걸렸고 치료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 부자가 젊음의 셈을 찾아서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주인공을 기용하고, 나탈리 포트만은 주인공의 여동생이거든요. 나탈리 포트만이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젊음의 셈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유명한 화가들의 명화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화들 찾아서 막 렘브란트랑 누구누구 언급되는데 미술은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봤습니다. 진행되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주인공이랑 여동생 그 외에 조력자들이 팀을 꾸려서 그 암 걸린 부자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림들 수집하고, 그 그림 중 하나는 진품이 바다에 침몰한 배 안에 있어서 그 침몰한 배를 공깃백 달아 수면 위로 들어 올려서 수색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찾은 그림에서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또 무슨 성경책인가 찾으러 가고 유럽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대한 스케일이 펼쳐집니다. 그 와중에 주인공 일행을 추격하는 인터폴, 그리고 태국의 조폭들, 주인공이 그림 털고 다니는 동안 이런저런 일로 엮이면서 이렇게 추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사 곤살레스는 진짜 주인공이 가는 곳마다 계속 나타나는데 정확히 뭐 하는 애인지는 모르겠어. 바티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 바티칸에서 콘클라베 탈락한 스탠리 수치가 에이사 곤살레스한테 뭐라 지시를 내려요. 아무튼 얘도 결국 목적은 주인공이 젊음의 셈을 찾는 거를 막으려는 거고요. 에이사 곤살레스가 나올 때마다 주인공이랑 투닥투닥 하면서 싸우는 건지 연애하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이상한 액션들을 하거든요. 그런 장면들은 나름 볼만합니다. 에이사 곤살레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액션 장면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럭저럭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유럽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는 피라미드까지 가는 장대한 로케이션, 제작비 많이 들어간 티가 나는 스펙터클한 장면들도 나오고요. 블록버스터다운 볼거리는 있습니다. 초반에 오토바이 체이싱 장면도 다 짜맞춘 자기적인 상황이 계속 나오지만 그냥 서커스 구경하는 거라 생각하면 나름 볼만합니다. 역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영화니까 뭐가 되었든 풍성하게 있긴 해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기본적인 영화의 분위기나 정서가 그냥 아동용 특촬물 수준이라서 거기에 돈만 쏟아부어서 유명배우 캐스팅과 스케일 큰 CG 스펙타클만 더한 수준, 나름 볼만한 장면들이 나오긴 해도 그런 장면들에서조차 이거는 망작이다라는 느낌이 압도적으로 풍겨 나옵니다. 특히 최후반부 전개는 진짜 별로였어요. 결말도 대충 마무리하는 느낌이고 추천할 만한 작품은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온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 안테조 나왔던 더 캐니언이라는 영화는 진짜 괜찮았거든요. 오리지널 콘텐츠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넷플릭스와는 달리 애플 TV는 1년에 몇 편 나오지도 않아요. 젊음의 셈이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나름 애플 TV 플러스에서 올 한 해 라인업 중에서 중요한 작품이었을 텐데 이렇게 망작으로 나와버려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 시간을 어느 정도 뽑아낼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얼마 뒤에 올해 애플 작품 중에서 최고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라는 영화가 나오죠. 그런데 이 영화는 워너 배급으로 극장 개봉까지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영화도 애플 오리지널 영화라서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이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낼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젊음의 셈과는 달리 좋은 작품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영화 젊음의 셈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